어떤 삶을 살든 내가 가진 돈은 그 크기만큼 나를 지켜준다.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어떻게 그 돈을 모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그 돈을 현명하게 써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인생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돈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딸에게 쓰는 이야기, 딸아,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말라는 20년간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벼락부자가 된 사람부터 사업으로 성공한 자수성가형 부자,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자산관리형 부자의 탄생과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끌어모아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가난해진 사람들을 만나며 느낀 교훈을 사랑하는 아이에게 들려주는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소중한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며 힘이 될 수 있도록 돈의 속성과 돈과 얽힌 세상 사는 이야기를 쉬운 언어로 풀이해 친절하고 이해하기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돈 공부에 대한 엄마의 사랑과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돈을 벌고 모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돈과 인생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돈의 방향을 파악하고 내 돈이 어디로 흐르게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래의 부를 끌어당기는 돈 공부는 따로 있습니다. 모르면 당장 손해보는 돈의 심리학부터 주식과 부동산 실전 투자법까지 정독하여 읽어보면 기초를 닦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벌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그에 상관없이 통하는 성공 투자 레슨이 여기 있습니다. 월 수입 300만 원, 5년 후 누구는 부자의 길을 걷고 누구는 여전히 돈 때문에 허덕입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요? 지금부터 미래의 부를 끌어당기는 돈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부의 비밀. 부불 3대. 부자가 3대를 넘기기가 힘들다는 말이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통틀어 300년 이상 부를 유지한 가문은 매우 드물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도 200여 년밖에 부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경주 채부잣집은 9대에 걸쳐 진사를 배출하고 12대 동안 연이어 만석을 모았다. 어떻게 그들은 300년 동안이나 부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채부잣집이 가온처럼 여기며 자손 대대로 가르친 6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 다섯째, 시집 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하라.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딸아, 너는 몇 번째 원칙이 가장 궁금하니? 나는 왜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고 했는지가 가장 궁금했었다. 알고 보니 조선시대에는 흉년이 들어 굶어 죽을 정도의 위기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논밭을 팔아 쌀을 사곤 했는데 쌀이 귀해 논을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넘기는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쌀이 넉넉한 부자 입장에서는 흉년이야말로 논을 헐값에 사들여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셈이다. 하지만 최부잣집은 그것을 금했다. 논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가슴에 피멍이 든 사람들의 원한이 자신들을 향하게 되면 결코 이로울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부잣집은 더 나아가 흉년이 들면 저택이 위치한 경주 교동에서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도록 곡식을 풀어 배고픈 이웃들에게 나눠주었다. 백리는 요즘으로 치자면 동쪽으로는 경주 동해안 일대까지, 서쪽으로는 영천까지, 남쪽으로는 울산까지, 북쪽으로는 포항까지를 의미한다. 그처럼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 다 같이 잘 살아야 결국은 오래도록 가문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고 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조선시대에는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그에 대한 소작료를 지불하는 소작인들이 있었는데 당시 소작료는 수확량의 7에서 8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최부잣집은 재산이 만석을 초과하게 되므로 소작료를 낮춰야만 했다. 소작인의 입장에서는 소작료를 적게 내도 되니 앞다투어 최부잣집과 일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들의 논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게 되었다. 최부잣집이 잘 되어야 자신들도 더 잘 되는 상생의 경제가 실제로 구현된 것이다. 이처럼 최부잣집이 300년 동안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상생의 철학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한 데 있다. 주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인데 자신들만 만석 농사를 짓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한편 최부잣집은 시집온 며느리에게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고 지내게 했다. 절약과 검소를 몸에 배게 만든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말을 6가지 원칙 중 하나로 놓은 이유는 그만큼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부자의 기본은 절약과 검소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셈이다. 그런데 왜 자손들에게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걸까? 왜 그것을 첫 번째 가르침으로 남긴 걸까? 그 이유를 살펴보다 나는 최부잣집의 해안에 진심으로 탐복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애널리스트로서 이제껏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금수저든 자수성가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부자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이기도 했다. 첫째, 부자들은
리스크는 리스크라고 생각한다. 몇몇 투자 관련 책을 읽어보면 리스크와 리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설명한다. 돈을 벌려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대 수익이 크면 그만큼 리스크는 크고 기대 수익이 적으면 리스크도 적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내가 만난 부자들은 리스크와 리턴이 비슷한 확률인 상황에서는 절대 투자하는 법이 없었다. 그들은 충분히 기다린 후 리스크는 거의 없고 리턴이 압도적으로 큰 비대칭적 상품에만 투자를 했다. 최부잣집이 자손들에게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그와 비슷하다. 조선시대 진사라는 신분은 과거의 예비시험인 속과의 복시에 합격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딱히 벼슬이라기보다는 양반 신분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에 해당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벼슬이 높아지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당쟁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집안이 몰락하는 것도 한순간이었다. 그래서 최부잣집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해서 명예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이고 그러다 잘못해서 멸문지화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너무 큰 리스크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애초에 자손들에게 높은 벼슬에 도전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못 박았다. 부자들이 리스크 관리에 얼마나 철두철미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부와 권력을 모두 거머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해 한다. 최부잣집은 부를 지키기 위해 권력을 포기한 셈이기 때문이다. 둘째, 부자들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부자라 더 벌 필요가 없으니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해다. 가격이 10% 하락하면 원래 가격을 회복하기 위해선 11%가 올라야 한다. 가격이 만약 50% 하락했다면 2배 올라야 원래 가격이 되는 셈이다. 즉, 부자들은 잃는 것은 금방이지만 그것을 복구하는 데는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손실을 보면 누구나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다 부자가 될 때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들은 열심히 저축하고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날려서 자존감의 치명상을 입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그래서 부자들은 기를 쓰고 어떻게든 돈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 애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새로운 기회는 언제든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부자들은 분산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 중 하나가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이다. 계란 한 개가 깨져도 다른 계란들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테면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유럽 회사채에도 투자하고 금도 사놓고 달러도 사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만난 부자들은 의외로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정보량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 정보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깊이 알려고 하기보다는 대충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이 정확하게 아는 것에 집중 투자할 뿐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 넷째, 부자들은 주변에 조건 없이 밥을 많이 산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돈이 되는 정보는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누가 부탁을 해오면 웬만하면 들어주려 노력한다. 예를 들어 어느 제약회사에서 신약이 나왔는데 그 효능이 어떤지 알아보려면 의사나 간호사 친구에게 물어보는 게 제격일 것이다. 그런데 평소에 연락 한번 안 하다가 불쑥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면 친구가 제대로 답해줄까? 아마도 친구는 필요할 때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이용한다고 못마땅해 할지 모른다. 그래서 부자들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밥을 많이 사고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나 정보를 받으면 반드시 성의 표시를 하려고 한다. 경주 최부잣집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시대에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양반집이나 부잣집 사랑채에 며칠씩 머물다 가는 일이 흔했다. 그런데 최부잣집에서는 유독 과객을 후하게 대접했다. 그들의 한 해 소작 수입은 쌀 3천석 정도인데 그중 3분의 1이나 되는 1,000석을 과객 접대에 썼고 그래서인지 과객이 많이 머물 때는 그 수가 100명을 넘기기도 했다. 심지어 밤을 지내고 떠나는 과객에게는 과메기 한 송과 하루분의 양식 그리고 노자도 몇 푼 쥐어보냈다. 그러면 과객들은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준 최부잣집에 고마움을 느끼며 자신이 전국 각지를 떠돌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아낌없이 털어놓곤 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여행이 어려웠던 당시 과객들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새로운 정보를 시시각각으로 나르는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덕분에 최부잣집은 굳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었다.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는 법. 만약 최부잣집이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지 않았다면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오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최부잣집은 곡식을 퍼줄 필요가 없어 더 많은 재산을 모았을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 오랫동안 부를 지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인색할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가 본 부자들은 하나같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지만 주변에 밥을 잘 사고 잘 베풀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사치를 하지 않는데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답하고 향후 어떤 관계로 발전할지 알 수 없지만 매 순간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다. 밥을 사고 작은 것이라도 받았으면 성의 표시를 하려는 행동은 별것 아닐 수 있지만 그런 행동들이 하나하나 모여 부의 크기를 결정한다.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너도 고맙다는 말만 하지 말고 밥이든 조그만 선물이든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밥 잘 사주는 언니 혹은 선배가 되려면 돈이 꽤 들 수도 있지만 나는 내가 그것을 너무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밥을 사고 고마움을 표시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너의 평판을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 너를 도와줄 테니까 말이다. 그래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치거나 힘든 날에는 중국 한나라의 역사학자 사마천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1년을 살려거든 곡식을 심고 10년을 살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을 살려거든 덕을 베풀어라. 위대한 투자가들의 공통점. 부자들이 앞다투어 추천하는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의 저자이자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추앙받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가 대성공을 거둔 투자건 중 몇 가지는 지금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유명하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이를 승계했는데 코스톨라니는 러시아가 100년 전 제정 러시아 시대에 발행했지만 갚지 못한 국채를 결국 상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장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던 제정 러시아 국채를 액면가 1% 미만의 가격으로 꾸준히 사들였다. 주위에서는 다들 그에게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런데 1996년 러시아는 신규로 국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 되자 제정 러시아를 공식 승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100년 전 국채를 상환하기에 이르렀다. 코스톨라니의 생각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덕분에 그는 큰 수익을 거두게 되었다.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여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것이다. 뮤주얼 펀드로 유명한 템플던 그로스의 창립자 존 템플던 경도 마찬가지다. 그는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뉴욕 증시에서 1달러 미만에 거래되고 있던 주식 104개를 골라 1만 달러를 투자해 큰 수익을 거두었다. 전쟁의 공포에 패닉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같이 주식을 팔아치울 때 템플던 경은 오히려
거꾸로 돈을 투자해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회자되는 큰 성공을 거둔 투자가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은 모두 다수가 몰려가는 길은 피하고 소수가 가는 길을 택하는 역발상 투자를 했다는 점이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며 비웃을 때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투자를 밀어붙여 성공을 거둔 것이다. 심지어 템플경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망이 좋은 곳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은 잘못되었으며 전망이 최악인 곳은 어디인가라고 물어야 올바른 질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을 사야 할 때는 비관론이 극도에 달했을 때라고 답했다. 비관론이 극도에 달했을 때란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하며 경제 위기가 몰려올 때를 의미한다. 그럴 때 뉴스에서는 코스피 최저점 경신, 부동산 바닥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수익은커녕 반토막이 난 주식과 자고 나면 1억씩 뚝뚝 떨어지는 집값 때문에 패닉에 휩싸인다. 그러다 갖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50% 넘게 하락하기 시작하면 내일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나을까 하며 온종일 불안에 떨게 된다. 그런데 그럴 때 과연 너는 주식을 살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대부분 비관론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거나 팔지는 않더라도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며 예민해진다. 그도 그럴 것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열흘도 지나지 않아 2,500만 원이 날아가 버린 걸 보면서도 심리적으로 동요되지 않고 차분히 대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실제 시장 상황보다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울 때가 많다. 그럴 때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지표 중에 CNN에서 발표하는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것이 있다.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측정하는 지수로 공포 탐욕 지수는 0부터 100 사이를 움직이는데 극한 공포, 공포, 중립, 탐욕, 극한 탐욕으로 나누어진다. 사람들이 돈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극한 공포를 느끼는 25 이하 지경까지 가면 증시가 바닥인 경우가 많고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달려드는 극한 탐욕 75 이상에 이르면 주식은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공포 탐욕 지수는 11로 곤두박질 쳤고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거셌을 때도 13까지 하락한 적이 있었다. 투자자들이 공포 탐욕 지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지수가 공포 단계에 있으면 주식을 사들이고 지수가 탐욕 단계로 상승하면 과평가된 주식을 매도할 기회로 본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아치울 때 주식을 사고 사람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아무 주식이나 마구 사들일 때 오히려 주식을 파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정반대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공포가 밀려올 때 심리적으로 패닉이 오는 것을 견디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불안에 떨다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내일 더 떨어질까봐 불안한 마음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식을 팔아치우고는 한동안 주식을 거들떠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반면 자타공인 투자의 달인들은 심리적인 동요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자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그와 관련해 세계적인 투자가라 불리는 짐 로저스는 어드벤처 캐피털리스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강점을 갖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채 두 손을 들어버린 산업이나 나라를 주시하다가 용기 내서 혹은 감각적으로 혹은 어리석게도 사는 것이다. 모두들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한다 해도 나는 감행한다. 당신이 사고자 할 때 사람들이 모두 반발한다면 당신의 판단이 옳았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사람들이 반발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지표가 된다. 그래서 만약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확신하는 것에 대해 남들과 반대로 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남들의 비난이나 손가락질에 휘둘리지 않을 배짱도 있어야 한다. 그만큼 부자가 되는 길은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쓸쓸하고 좁고 험한 곳에 있다. 세계적인 경영 구루로 꼽히는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는 난문쾌답에서 인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라고 새로운 결심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낯선 자극을 받고 이를 체화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매일 똑같은 사람과 밥을 먹고 매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오마에 게니치는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학교나 회사를 성실하게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 회사에 가고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하다가 퇴근해 저녁을 먹고 잠드는 삶을 계속 반복한다면 좁은 사고의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새로운 자극이 없다 보니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다. 그럴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의도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본다든지 하루 24시간을 이전과는 다르게 활용하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취미를 시도해 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동네에 방을 얻어 이사를 가보는 것이다. 나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녀도 애널리스트였는데 언젠가부터는 매일같이 붙어 다니며 가족보다 더 오래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다. 우리는 매일 새벽부터 출근해서는 모닝 미팅 끝나고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 회사 욕도 하고 같이 야근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아 나보다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편이었지만 늘 일찍 집에 가서 혼자 영화를 보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었다. 사실상 매일 집과 회사만 오가는 삶은 나나 그녀나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친구는 어느 날 애널리스트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에 가게 되었다. 같이 와인을 마시면서 증권업계에 돌아가는 얘기도 나누고 회사별 상황도 파악할 겸 자주 모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일반 제조기업으로 이직한 한 애널리스트와 친하게 되었다. 애널리스트가 기업의 재무제표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에 능숙하다 보니 일반 기업의 회계팀이나 재무팀으로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녀가 마침 그 케이스였던 것이다. 둘은 마음이 통했는지 속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워졌고 그러다 그 친구도 추천을 받아 일반 기업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다. 친구는 나에게 일은 재미있지만 업무량이 너무 과도해서 힘들다며 이제는 좀 삶의 여유를 찾고 싶다고 했다. 연봉도 낮춰서 갈 만큼 그동안 스트레스가 심했구나 싶었는데 얼마 전 그 친구에게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사이 자산이 100억 넘는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직한 회사가 연봉은 높지 않았지만 대신 스톡 옵션과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나눠주는데 최근 상장을 하면서 크게 차익이 났다는 것이다. 친구는 오마에 게니치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시간을 달리 씀으로써 인생이 달라졌다. 집에 가서 영화를 보는 대신 그 시간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데 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매일 집과 회사만 반복하는 삶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회사를 옮겨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는 용기를 내게 되었다. 그 결과 그녀는 부자가 되었다. 물론 이직한 회사가 스톡옵션과 자사주를 나눠주지 않았다면 친구는 결코 100억대의 자산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그녀가 회사를 옮겼기 때문에 얻어낸 기회였다. 사는 곳을 바꾸면서 부자가 된 사례도 많다. 내 주변만 해도 공원도 있고 마트도 있고 직장과 학교가 가까이 있는 곳에 살고 싶어서 이사를 했다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많이 올라 돈을 번 친구들이 꽤 있다. 돈이 애초에 많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해도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정도로
파격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썼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고 당연히 아파트 값도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기회는 우리의 주변 곳곳에 숨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어제와 별반 다름없는 오늘을 보내다 보니 그 기회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다.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하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사람과 밥 한 끼를 먹어보고 한 달에 한 번쯤은 낯선 동네에 커피를 마시러 가고 한 달에 한 번쯤은 평일에 휴가를 내어 아예 다른 일에 도전해 본다.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 시도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지 말고 일단 그냥 해본다. 새로운 시도들이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 적어도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데서 벗어나게 될 테고 그러면 내 삶이 한층 재밌어질 것이다. 모르는 세상을 알게 되는 기쁨도 맛보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처음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같은 반 엄마들과 친해진 것이 내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매일 증권업계 사람들만 만나다가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엄마, 방송국 PD로 일하는 엄마, 출판사에 다니는 엄마 등등 내가 이제껏 만나보지 못했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지면서 내가 참 좁은 세계에 살고 있었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회사에도 가보고 내가 모르는 업계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주식 이야기도 하면서 내 스펙트럼이 크게 확장되는 경험도 했다. 내가 지금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모두 그 모임 덕분이다.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다면 쓰는 시간을 바꾸거나 사는 장소를 바꾸거나 만나는 사람을 바꾸어 보라. 그러면 그동안 가까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부의 기회들이 천천히 내 앞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부자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일 하는 일이 있다. 행운의 여신은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가 대머리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행운의 여신이 말을 타고 나에게 달려오면 망설이지 말고 용기 있게 앞에서 행운의 여신을 잡아채야 한다. 만약 행운의 여신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망설이면 어느새 여신은 나를 스쳐 지나가 버리고 뒤늦게 잡으려 돌아서면 여신의 뒷머리가 대머리라 놓치고 만다는 것이다. 행운이 찾아오더라도 결국 준비된 사람만이 그 행운을 낚아챌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행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내가 만나본 부자들은 좋은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루틴이란 최상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특정 행동이나
절차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무언가를 정하고 그것을 매일 완수함으로써 욕구를 통제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비타민을 챙겨 먹는다든지, 매일 아침 6시에 조깅을 한다든지, 매일 성경을 한 구절씩 외운다든지, 저녁은 반 공기만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루틴에 해당한다. 어떤 루틴이든 정해서 실천을 하게 되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고, 그러면 뿌듯한 마음이 들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무조건 행복할 것의 저자 그레첸 루비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쓰는 루틴을 가지고 있다. 15분만 아주 짧게 쓰는 날도 있지만 하루도 건너뛰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적은 시간, 적은 분량이라도 매일매일 실행하면 하루치 성과나 작업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루틴은 무언가 하기 싫을 때에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게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루틴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그들은 대부분 건강과 관련된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고의 컨디션인 30, 40대의 상태를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야만 행운의 여신이 찾아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달려들어 잡아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나 상황에 대한 판단력과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꾸준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매일 신문과 뉴스를 접하면서 시사와 트렌드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고, 비타민과 콜라겐 등 건강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단순히 운동을 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좋은 몸매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정신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적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정신적 건강을 위해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매일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뉴스 기사를 읽고 공부하는 것, 이 모든 일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부자를 만드는 루틴이 된다. 둘째, 매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분주한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위해서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니?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와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둘 다 설거지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빌 게이츠는 2014년 한 커뮤니티에서 나는 취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설거지다. 저녁 시간에는 아무도 설거지를 못하게 하고 다 모아놓았다가 내가 직접 한다 라고 얘기한 적도 있다. 제프 베조스 또한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편집장 헨리 블로젯에게 설거지라는 작업은 인생에서 가장 섹시한 일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라는 말을 했었다. 그들이 설거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접시들을 하나하나 깨끗이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설거지를 하는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업무와 일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 부자들 중 유독 요가와 명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걸핏하면 건강관리를 뒤로 미루고, 바쁜 게 끝나면 휴가를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막상 시간이 주어지면 휴가를 잘 떠나지 못한다. 그래서 어쩌면 루틴은 인생에서 중요하지만 자꾸 뒤로 미루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에 끼워 놓는 작업일지도 모른다.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다. 애플의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는 청바지에 검은색 터틀넥만 입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다. 잡스의 옷장에는 실제로 일본 디자이너인 이세미 미야키가 만든 검은색 터틀넥이 100개 정도 걸려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잡스가 미야케가 만든 똑같은 터틀넥만 고집한 이유는 오늘은 뭘 입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 그 시간을 좀 더 생산적으로 쓰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1년 뒤 혹은 3년 뒤 꼭 달성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수첩에 적어보고 오늘부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루틴을 만들어 보아라. 신문을 읽어보든 아침을 꼭 먹는 것이든 그냥 조용히 20-30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든 아무거나 상관없다. 루틴을 하나 정해 실천해 나가다 보면 그것을 완수했을 때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뿌듯함도, 내일도 그것을 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기 시작하면 루틴을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삶이 훨씬 생기 있어질 것이다. 나는 역시 안 돼라는 말 대신 이번엔 또 뭘 해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내 루틴은 이것이다 라고 단정 짓기 시작하면 오히려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매일 아침 30분 조깅하기를 루틴으로 정했다고 해보자. 폭우가 쏟아지거나 습도가 90%가 넘는 날에도 꼭 30분 조깅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불가피하게 루틴을 실천하지 못하는 날도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매일 정확하게 그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면 그 자체가 너무 괴롭고 힘들 수 있다. 그러다 역시 난 안 돼 하며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좋은 루틴을 만들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고 전체적인 균형감, 아프면 쉬고 너무 힘들면 10분만 달리는 식으로 전체적인
균형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루틴을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반복적인 행동 시스템으로 생각해야 오래 갈 수 있다. 벌써부터 내가 과연 어떤 루틴을 만들지 궁금해진다. 한계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뛰어난 실력으로 누구도 함부로 못하는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편견과 차별을 이겨낼 수 있다. 내가 가진 그릇은 어떤 그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늘이 어떤 인생을 살라고 나를 이렇게 내렸는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편견에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에 주눅들어 괜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흉내내려 하지 말라.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에 상관없이 부지런히 실력을 갖고 닦아 결과로 보여주어야 한다. 적어도 자신은 알게 될 것이다. 그냥 나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강하다.